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는 콘텐츠죠. 2024 올해의 책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저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재미있는 독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책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권만 추려서 소개를 한다는 게 북튜버로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일이기도 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최애 책들을 다시 영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열의에 불타 있기도 하고 그런 다소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남은 2024년에 혹은 2025 새해에 읽을 책 최소 한 권 정도는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영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대부분 이전에 리뷰 영상들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왜 저의 2024 올해의 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2024년에 새로 출간된 책이 아니라 제가 2024년에 읽은 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소개하는 순서는 제가 읽은 순서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 제가 영상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별 5개를 준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뱅하민 라바투트 작가의 매니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광고를 했던 책인데요. 이 영상은 절대 광고 영상이 아니고요.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에게 뭔가 베네핏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이 작가는 천재입니다. 물리학자인 파울 에렌페스트와 컴퓨터 과학자인 존 폰 노이만 그리고 바둑기사 이세돌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양자역학이 고전 물리학이 지배하던 세계에 나타나서 지적인 격변을 일으키던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바꾼 맨해튼 프로젝트, 그리고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결까지 이 책은 수학과 물리학, 컴퓨터 과학, 역사와 사회를 아우르면서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욕망, 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끌어가는 방식, 광기, 예측 불허함, 과거와 미래까지 정말 엄청난 책이에요. 이 책을 리뷰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작가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라는 책을 리뷰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세계의 천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죠. 그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일고 불꽃이 화르르 타오르는 그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렇게 절정에 달했던 천재성 혹은 광기가 곤두박질 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커다란 전환을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의 인물들의 비범함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걸어온 역사와 또 걸어갈 역사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스케일이 큰 책이고 제가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 자체가 제가 올해 처음 읽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진짜 올해의 발견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책에 정말 푹 빠져들어서 읽었습니다. 사실 광고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책을 알라딘 책 소개나 이런 데서 보고 쉽게 손을 대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소개를 보면은 물리학, 양자역학, 컴퓨터 과학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나는 이해 못할 거야 이러고 지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읽게 됐고 역시 사람은 겁을 먹지 말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그 책보다는 이 책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 책은 진짜 찐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었다면 이 책은 그래도 컴퓨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어떤 전쟁 관련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역사책에서 보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졌다라고 해야 될까? 각 책에서 다루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의 그 시간 순으로 따지자면 그 책이 먼저인데 그리고 난이도를 보자면 이 책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 정말 뱅하민 라바투트의 다른 책들도 꾸준히 한국에 번역 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처음으로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 책도 정말 좋았습니다. 구젤 야이나 작가의 나의 아이들, 출판사는 은행나무이고요. 제가 책을 읽을 때 눈물을 거의 안 흘리는 편인데 이 책은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920년대 볼가강 근처에 있는 독일 식민지 그나덴탈이라는 작은 마을이고요. 바흐라는 한 남자가 클라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고 클라라가 딸 안체를 낳고 사망한 후에 자신들의 거처에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데요. 그 사이 바깥 세상에서는 볼가 독일 소비에트 공화국이 세워지고
스탈린 정권, 숙청, 사회주의 혁명 등 정치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환상과 동화적 요소들을 결합해서 볼가 독일인들의 디아스포라 서사, 시대적 변화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삶의 희로애락을 한층 더 기묘하고 비극적이면서 또 애틋하게 보여준다 라는 점인데요. 특히 이 소설에 이야기를 짓거나 글을 쓰고 기록을 하는 주체들 혹은 그런 장면들이 여러 등장한다 라는 점에서 기록과 시선, 관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쓴 감상을 짧게 읽어드리자면 이 소설은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분투로 읽힐 수도, 그 어느 세계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던 독일 이주민들의 역사서로 읽힐 수도, 먼 나라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환상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다. 독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읽을 것이기에 이 작품은 동일한 텍스트를 지닌 수천 개의 판본으로 나뉠 것이다. 같은 땅에서 같은 시간을 살면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썼던 이들처럼. 이렇게 썼는데요.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고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어떤 것에 주목해서 읽든 묵직한 여운과 감동, 슬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고민이 마음속에 많이 남는 그런 책입니다. 진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덱스를 정말 많이 붙여줬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인덱스를 붙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추리고 추린 게 이 정도입니다.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아름다운 문장들을 마주할 수 있는 책이고 구젤 야이나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또 있다면 그것들도 얼른 한국어로 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 그럴 책이고요.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리베카 스쿨루트 작가의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 출판사는 꿈꿀 자유이고요. 이 책도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논픽션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만큼 좋게 읽은 책이다 라고. 우선 이 책은 헨리에타 렉스라는 흑인 여성과 그녀의 몸에서 나온 헬라 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헨리에타 렉스는 1950년대에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여성인데요. 의사가 수술 중에 떼어낸 그녀의 암 조직이 연구를 위해 보관되면서 헬라세포라는 이름이 붙고 엄청난 증식력과 생명력을 가진 이 세포가 이후 세계 각지에 퍼져서 수많은 연구에 사용되고 또 의학계의 엄청난 발전을 불러오지만 문제는 누구도 애초에 헨리에타 렉스에게 이에 대해서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이후에 그녀의 세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 책은 인종차별과 의료윤리, 가난과 계급, 의료적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동시에 헨리에타 렉스와 그녀의 가족들의 삶을 다룬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이 저에게 남긴 어떤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섬찟했던 지점은 이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층위에서조차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밖으로 꺼내어진 세포는 나의 것일까요? 언제까지 내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이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와 권력구도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 혹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볼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이 책이 저에게 남긴 또 하나의 인상적인 지점은 작가가 헨리에타 렉스의 가족들을 만나서 교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서 보이는 태도인데요. 제3자인 타인이 누군가의 삶을 기록할 때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진솔하게 그 과정들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주제임에도 너무나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 책이라서 저도 사실 이 책 처음에 요 두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보고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빠르게 읽었던 책이고요. 페이지가 술술 넘어갔던 책이고 올해 읽은 몇 안 되는 논픽션 책들 중에 정말 보석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영업을 하고 싶었고요. 네 번째로 꼽은 올해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올해의 책으로 꼽는 것이 근데 저는 이 책을 진짜 오래 읽었고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매년 미루다가 올해 드디어 읽었는데 이 책 자체만으로도 별 5개인데 올해 10월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고 그리고 현 시국을 생각한다면
이 책은 정말 올해의 책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소설이죠. 우선 책은 중학생 동호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5.18 당시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했던 동호는 도청에 남아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동호를 시작으로 이후 소설은 5.18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한 명 한 명 비추면서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바라보는 일이기도 해서 읽는 독자 역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이 책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눈과 마음이 서로 속도를 못 맞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이미 다음 문장, 다음 페이지를 읽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전 문장, 이전 페이지에 머물러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듯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내가 방금 읽은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노벨문학상 수상 당시에 한강 작가님이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것처럼 소년이 온다라는 이 작품은 5.18이라는 한국 역사의 깊은 트라우마를 안긴 사건을 배경으로 인간의 잔악무도한 측면과 반대로 연약하지만 동시에 강인하고 따뜻한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와서 감상을 정리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된 거지 이 책을 다 읽었을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도저히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제대로 리뷰도 못했었거든요. 진짜 책 한 권으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제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불과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많은 분들께서도 또 그렇겠지만 2024년은 이 책으로 기억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제가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더 읽고 제대로 다루는 영상을 올해 안에 올리겠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올해의 끝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도 차근차근 읽어서 언젠가는 또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의 책, 한강 작가님의 책을 올해 한 3권 정도 읽었는데 그중 단연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꼽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른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읽어서 실물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사상이고요. 사실 이 책은 반신반의하면서 읽기 시작했던 책이에요. 진짜 찐 달리기에 대한 책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이가 없죠? 제목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달리기에 대한 책이면 어떡하나 하는 게 저는 달리기 이야기도 있고 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집필 활동이나 삶이나 일상, 문학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면 하는 솔직히 말해서 달리기에 비유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를 내심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고 싶었던 것은 그쪽 분야였으니까. 근데 읽어보고 난 결론은 셋 다 맞다. 찐 달리기에 대한 책이기도 한데 동시에 하루키의 삶과 소설 쓰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달리기로 비유해서 쓴 거라고 이해하면서 읽어도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에세이 장르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작가와 제 자신의 마음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읽기에 쉽게 집중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의 주파수라 함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말하자면 삶을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랄지 가치관이랄지 우리가 좀 통하는 것 같다.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다 하는 그 최소한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통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물론 저는 하루키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면성실하게 하루를 살거나 러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죠. 다만 경쟁을 싫어한다든지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게 체질적으로 맞다라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굉장히 머쓱하고 부끄러운데요. 아무튼 이 책은 찐 달리기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저는 읽으면서 일상을 조금 더 알차게 살고 싶다. 다시 제대로 앉아서 글을 쓰고 싶다. 라는 동기부여를 잔뜩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책을 리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웬만한 자기계발서보다 낫다. 라고?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루키가 그거를 의도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빨간색으로 떠있던 배터리가 이렇게 서서히 녹색으로 충전되는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유머도 피식하면서 웃겨서 끝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2024년에 나와 안녕하고 2025년 새해에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실물책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교보문고 들어가니까 재고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오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조만간 입고가 되면은 실물책도 사서 소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른 올해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올해 사실 한국 작가의 소설집, 그러니까 단편 소설을 모은 소설집을 생각보다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체감상 제가 가장 많이 읽는 장르가 한국 작가의 소설집인데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는 장편 소설 혹은 외국 소설을 위주로 좀 읽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그러던 와중에 만난 정말 보석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집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표제작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그리고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보편교양 이 두 편을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뭐랄까요? 이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적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자본이나 계급이라는 것이 좀 낡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어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두 작품은 읽고 나면 조금 다른 감상을 남깁니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읽고 나면 왠지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빡빡하게 굴러가는 이 세상에 숨 쉴 수 있는 아주 약간의 빈틈을 만들어 놓은 그런 어쩌면 유쾌하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기분이 들고요. 반대로 보편교양은 내가 쌓아온 혹은 소설 속 주인공이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조금은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이 두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정말 글을 잘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 안에도 정말 겹겹의 레이어를 쌓으면서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고요. 저마다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읽고 났을 때 글을 쓰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책들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그랬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 나도 이런 예리한 시선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읽은 책들 중에 특히 한국 작가의 소설집 중에서는 이 책이 단연 생각이 났고 꼭 올해의 책으로 꼽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셨고 또 사랑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2024 올해의 책으로 꼽은 마지막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실비 제르맹 작가의 소금 조각, 출판사는 1984 북스이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매년 올해의 책을 고르는 영상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이 책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설은 루드빅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루드빅은 과거 공산체제하에 있던 프라하를 떠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프라하에서 여전히 정신적으로 빈곤함과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정신적 아버지로까지 여겼던 오랜 스승이 죽음을 앞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의 빛이 이렇게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소설이 진행되면서 루드빅은 이곳저곳에서 낯선 이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기묘한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뚜렷한 사건이나 기승전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루드빅의 정신적인 여정, 내면의 변화에 따라서 흘러가는 소설이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대화와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책의 일부밖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길을 잃고 헤맨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중요한 독서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딱 읽었을 때 물음표가 많이 떴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그렇다면 왜 이 소설을 올해의 책으로 꼽았느냐? 사실 정신적인 빈곤함, 권태에 빠진 루드빅의 내면, 말하자면 다채로운 맛을 잃어버린 루드빅의 삶이 저의 현재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고 저 역시 삶의 소금 조각을 되찾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두고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다시 읽고 싶은 뭔가를 구하듯이 그렇게 다시 읽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인덱스를 역시 정말 많이 붙여뒀죠? 이 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정말 마음에 꽂히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리고 루드빅처럼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다 할 이유도 반짝이는 빛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환멸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고요하게 앉아서 좀 침잠하는 독서를 하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실비 제르맹 작가님이 올해 내한을 하셨잖아요. 제 독서 인생 2024년 뿐만 아니라 독서 인생 통틀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벤트였고, 그래서 올해의 책을 이야기하는 영상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순간을 꼽아라 하면은 저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소식과 더불어서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그 박경리 문학상 수상 소식과 또 내한을 하셨던 그 현장에 제가 갔던 그 경험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 제르맹 작가님이 내한을 하시기 전부터 이미 저는 이 책을 완독하고 제 마음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뒀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권이 저의 2024 올해의 책 목록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소설 분야가 많죠.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책들을 여러분께 다시 영업할 수 있어서 저는 그저 기쁜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지 아닐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일정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혹시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된다면 올 한 해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또 따뜻한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덕분에 올해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책들을 접하고 읽고 영상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내년에도 좋은 책과 함께 자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또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다들 2024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무탈하고 평온하게 2025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며칠 뒤에 다시 만나요. 빠이!